안녕하세요.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을 넘어서 이 콘텐츠는 오디오 콘텐츠입니다. 사유의 서재. 시작합니다. 진리가 여자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떨까? 프리드리히 니체의 선악을 넘어서는 이처럼 도발적이고도 은유적인 질문으로 서막을 엽니다. 그는 2000문장에서부터 기존의 철학자들이 진리라는 존재를 마치 손쉽게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순종적인 대상으로 혹은 순결하고 변치 않는 형상으로 다루어 왔다고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마치 그녀가 자신들의 서툰 구애에 순순히 넘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쩌면 진리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교묘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매혹적인 베일 뒤에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심지어는 기만하기까지 하는 변덕스럽고 위험한 존재,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바다와 같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합니다. 여기서 그는 서구 사상의 근간을 이루어온 성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도덕적 범주 자체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유의 지평, 즉 힘의 의지에 기반한 미래의 철학과 새로운 가치 창조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니체의 날카로운 시선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안주해왔던 모든 가치와 믿음의 근거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유는 때로는 가파른 산길처럼 우리를 숨가쁘게 하고 때로는 깊은 바다처럼 현기증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시적이고 잠언적인 언어로 예고했던 그의 핵심 사상들, 예를 들어 신이 죽음, 허무주의의 도래, 위버맨쉬, 영원회귀, 힘의 의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논증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마치 산 위에서 홀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고독한 예언자의 쩌렁쩌렁한 외침과 같았다면 선악을 넘어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철학적, 심리적, 도덕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기 위해 과거의 철학과 도덕이 얼마나 많은 오류와 편견, 그리고 자기기만이라는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낱낱이 폭로하고 해체하는 냉철하고 예리한 분석가의 정교한 망치질과도 같습니다. 책의 부제가 미래 철학의 서곡인 것은 바로 이러한 니체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더 이상 플라톤주의적인 형이상하게 길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혹은 기독교적인 도덕의 병든 가치관 아래에서 안주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과거의 철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낡고 생명력을 잃은 것들을 과감히 넘어서서 다가올 시대를 위한 새로운 철학, 그리고 그 심오하고 위험한 철학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철학자의 탄생을 간절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미래 철학이 마주하고 탐구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 즉 힘의 의지의 본질, 관점주의적 인식론, 도덕의 계보학적 해부, 인간 유형의 위계질서와 거리의 파토스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며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용기와 깊이를 가진 미래의 사상가들, 마치 험준한 산맥을 두려움 없이 오르는 등반가들과 같은 이들의 등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책이 탄생한 19세기 후반 유럽의 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니체의 사유가 왜 그토록 급진적이고 도전적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라는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질서 정연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차갑고 무정한 자연 법칙과 우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 잔혹한 투쟁이 벌어지는 광대하고 텅 빈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익숙했던 육지를 떠나 망망대해로 내던져진 듯한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의 확산은 전통적인 종교와 형이상학의 권위를 급격히 약화시켰고 수천 년 동안 서구 문명의 정신적인 단 역할을 해왔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철학계에서는 칸트와 헤겔로 대표되는 독일 관념론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거대하고 체계적인 철학이 과연 이토록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고 위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이 점차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체가 젊은 시절 깊이 심취했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세계의 본질을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살려는 의지로 파악하고 삶을 근본적으로 고통과 권태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규정하는 깊은 염세주의를 확산시켰습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진단에는 동의했지만
그의 체념적이고 생명 부정적인 결론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삶의 고통과 허무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의 한가운데에서 서구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의지해온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즉 플라톤주의에서 비롯된 형이상학적 이원론, 예를 들어 현상세계와 이데아 세계, 육체와 영혼, 감각과 이성의 이분법, 과학 유대, 기독교적 도덕 가치 체계, 예를 들어 겸손, 동정, 평등, 금욕, 죄의식 등가 실제로는 삶의 본질적인 활력과 창조성, 그리고 강인함을 억압하고 약화시키는 병든 가치 체계라고 근본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고 과감하게 선언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부정을 넘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었던 초월적인 가치 질서, 즉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던 절대적인 기준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시대 진단이었습니다. 신이라는 태양이 사라진 하늘 아래 인간은 이제 어떤 절대적인 목표나 의미도 없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 속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감지한 허무주의의 도래였습니다. 선악을 넘어서는 바로 이 허무주의라는 거대한 심연 앞에서 단순히 절망하거나 과거의 낡은 가치로 회귀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연을 똑바로 응시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아니, 그 심연 속에서 춤추며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니체의 치열하고도 위험천만한 지적 모험이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열쇠가 외부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원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 더 정확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근원적인 충동, 즉 힘의 의지에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책에서도 철학자들의 편견에 대하여라는 매우 도발적인 제목이 장에서 니체는 마치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메스처럼 서양 철학이 유구한 역사를 해부하며 그 위대한 거인들이라고 칭송받아온 인물들이 사상 속에 숨겨진 뿌리 깊은 편견과 자기 기만을 하나하나 폭로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 스토아 학파, 스피노자, 데카르트,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들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탐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특정한 도덕적 신념이나 형이상학적 가정, 심지어는 무의식적인 생리적 요구나 심리적 욕구를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마치 가면 무도회에서 사람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맨얼굴을 꿰뚫어보듯 각 철학자의 사상체계 이면에 있는 개인적인 동기와 가치 판단, 그들의 심장 박동의 욕구를 끄집어냅니다. 그는 묻습니다. 모든 철학은 결국 창시자의 의도하지 않은 혹은 의식하지 못한 고백록이 아니었던가? 모든 위대한 철학체계는 그 철학자의 개인적인 선호와 편견을 우주적인 법칙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가 아니었던가? 예를 들어 그는 영혼의 불멸을 논증하려 했던 플라톤의 시도 뒤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현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또한 자연에 따라 살라고 외쳤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실제로는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현실의 자연을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자연의 이미지로 왜곡하고 그 가상의 자연에 복종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려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스피노자가 세계를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필연성의 체계로 파악하려 했던 노력 이면에는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혼란과 감정의 경유로부터 벗어나 영원하고 불변하는 질서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칸트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사물 자체는 인식 불가능하다고 선언함으로써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도덕 법칙과 신의 존재, 영혼 불멸과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요청들을 실천 이성이라는 뒷문을 통해 다시 슬그머니 들여왔다고 비판합니다. 니체에게 칸트의 도덕 법칙은 결국 칸트 자신의 뿌리 깊은 경건주의적 신념과 프로이센적 의무감을 보편적인 이성의 이름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칸트, 그는 교활한 늙은 여우처럼 자신의 우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빨리 그 안으로 숨어들었다. 니체는 이처럼 철학자들이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한 진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편견이며
때로는 숭고한 형태의 자기 기만일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모든 인식과 사유활동, 심지어 철학적인 탐구마저도 그 근저에는 진리를 향한 순수한 욕망이 아니라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생명의 충동, 즉 힘의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힘의 의지는 단순히 권력욕이나 지배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끊임없이 자신을 보존하고 성장하며 주변 환경을 자신의 의지대로 해석하고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더 강하고 풍요로운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는 근원적인 역동성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바다처럼 끊임없이 파도치고 변화하며 모든 것을 삼키고 다시 뱉어내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니체에게 인식이나 사유조차도 이 힘의 의지가 발현되는 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는 객관적인 실제를 거울처럼 반영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혼돈스럽고 위협적인 세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단순화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힘을 증대시키려는 능동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는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객관적 진리, 사물 자체, 보편적 이성과 같은 개념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거나 혹은 특정한 힘의 의지가 만들어낸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절대적이고 모든 관점을 초월하는 진리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다양한 관점과 그 관점에서 비롯되는 끊임없는 해석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관점주의입니다. 그는 우리가 마치 산의 다른 높이와 다른 위치에서 풍경을 바라볼 때 각기 다른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의 인식 역시 우리의 생리적 조건, 심리적 상태, 문화적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치 평가와 힘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는가? 혹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나 환상, 예술적인 가상이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진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착이야말로 오히려 삶을 왜소하게 만들고 창조성을 질식시키는 병적인 증상은 아닐까? 그는 우리는 진리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 예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때로는 아름다운 가상이나 강력한 허구가 냉혹한 진실보다 삶에 더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니체는 특히 플라톤 이후 서구 철학의 주류가 이성을 감각이나 육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현상 세계 너머의 초월적인 참된 세계를 상정해온 경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야말로 삶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인간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병든 철학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진리란 실제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만들어낸 나약한 위안이자 형이상학적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리의 의지는 건강한 생명력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 즉 병든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그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창백하고 생기 없는 이상과 피안을 설교하는 자들의 위선을 경멸하며 그들의 철학을 생리학적 퇴락의 결과라고까지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니체는 이제 이러한 독단적인 철학, 즉 자신의 편견과 병든 가치를 보편적인 진리라고 착각하는 철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새로운 철학은 모든 전제 자체를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삶 자체를, 그것의 모든 고통과 기쁨, 창조와 파괴, 의미와 무의미함까지도 포함하여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태도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 특히 도덕과 종교의 오랜 지배로부터 정신적으로 해방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용기와 힘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사상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들을 자유정신 또는 미래의 철학자라고 명명하며 자신을 그들의 선구자이자 위험한 길을 먼저 탐험하는 안내자로 자처합니다. 선악을 넘어서는 바로 이 새로운 철학자들을 향한 외침이자 그들이 탐구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도전장이며 그들이 탄생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장엄한 서곡인 것입니다. 그는 마치 높은 산정상에서 멀리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미래의 철학자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저 멀리 새로운 바다가 펼쳐져 있다. 낡은 육지에 안주하지 말라. 용기를 내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라.
그곳에 그대들의 미래가 있다. 그렇다면 니체가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가장 강력한 편견이자 가장 오래된 지배자, 즉 도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선악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의 탐험은 이제 서구 도덕의 심장부를 향해 더욱 깊숙이 파고듭니다. 선악을 넘어서 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드러내듯이 서구 문명이 도덕적 근간을 이루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부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혁명적인 시도에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도덕적 범주들이 결코 영원불변하거나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심리적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변화하며 만들어진 가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 철학자가 단순히 기존의 도덕 규칙을 정당화하거나 체계화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규칙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종류의 인간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유익한지를 비판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탐구 방법, 즉 도덕의 계보화, 이는 그의 다음 저작인 도덕의 계보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뿌리를 추적하고 그 감춰진 기원과 변천의 역사를 폭로합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땅속 유물을 발굴하여 과거의 삶을 복원하듯 니체는 도덕이라는 지층 아래 묻혀있는 힘의 의지의 투쟁과 가치 전복의 흔적들을 파헤쳐냅니다.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는 인류 도덕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가치 평가 방식, 즉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사이의 오랜 투쟁과 교체의 과정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두 유형은 단순한 사회적 계급 구분을 넘어 세상을 해석하고 가치를 매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심리적 원형, 두 가지 삶의 형식을 나타냅니다. 주인 도덕은 본래 고대에 강건하고 자긍심 넘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귀족 계급이나 지배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도덕입니다. 이 고귀한 인간 유형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신들의 삶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 건강 아름다움, 창조성, 풍요로움, 용기, 그리고 고귀한 태도 그 자체를 좋음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들에게 좋음은 외부의 승인이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과 힘에 넘쳐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좋음과 대비되는 것들, 즉 평범하고 비천하며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을 나쁨이라고 부릅니다. 니체는 강조합니다. 주인 도덕에서의 나쁨은 결코 노예 도덕에서의 악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쁨은 가치 없음 혹은 경멸의 대상일 뿐이며 증오나 원한 혹은 도덕적인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한 자들을 경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악하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 도덕의 핵심 가치는 자기 긍정, 가치 창조, 거리의 파토스, 즉 자신과 다른 존재들 사이의 위계와 거리를 인식하고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삶에 대한 커다란 예시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규칙이나 명령에 복종하기보다는 스스로 법칙을 만들고 책임을 지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주인 도덕의 이상적인 모습을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영웅들이나 자신을 믿고 거침없이 행동했던 로마의 귀족들, 혹은 르네상스 시대의 체사레 보르자 같은 괴물과 초인 사이의 존재들에게서 발견하며 찬탄합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주인 도덕이야말로 강하고 건강하며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귀한 영혼은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다고 판단한다. 이에 반해 노예 도덕은 정반대의 기원과 심리적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노예, 피지배 민족, 병약한 자, 성직자 등 힘없고 억압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집단에게서 발생한 도덕입니다. 그들은 주인들처럼 스스로 좋음을 창조하고 긍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먼저 외부의 적, 즉 자신들을 억압하는 강하고 고귀한 존재들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부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의 악은 단순한 차이나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증오, 질투, 시기심, 그리고 복수심, 즉 니체가 원한 레센티멘,
이라고 부르는 강력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들이 가진 모든 것, 힘, 건강, 부, 아름다움, 지성, 행복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그것들을 악마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의 악을 설정한 후에야 비로소 그 악의 반대편에 있는 가치들, 즉 자신들의 상태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가치들을 선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약함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고통은 인내와 축복으로, 복종은 순종과 미덕으로, 서로에 대한 동정심은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욕망은 최고의 정의이자 선으로 둔갑합니다. 노예 도덕의 본질은 이처럼 창조가 아닌 반동이며 자기 긍정이 아닌 원한 감정의 교활한 표현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이라고 부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원한 감정을 가진 인간은 정직하지도 순진하지도 않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잊어버린다. 그는 침묵과 기다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법을 배운다. 그의 정신은 숨겨진 길, 뒷문, 비밀스러운 통로를 사랑한다. 그의 지혜는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자라난다. 니체는 이 교활하고 집요한 노예 도덕이 유대교의 예언자들과 성직자들을 통해 시작되어 기독교의 전파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프랑스 혁명과 근대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서구 문명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현대 유럽 사회가 바로 이 노예 도덕의 최종적인 승리 상태, 즉 모든 것이 평준화되고 개인의 탁월함은 억압되며 동정심과 이타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숭배받는 무리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웃 사랑이나 죄의식, 금욕과 같은 가치들이 실제로는 건강한 삶의 본능을 약화시키고 인간을 길들여진 가축처럼 만들며 결국 삶 자체를 부정하고 왜소하게 만드는 반자연적인 도덕이라고 맹렬히 비판합니다. 그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구절을 노예 도덕의 정수로 보았고 예수를 가장 흥미로운 데카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와 평등 사상이 결국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습과 생각으로 만들고 어떤 위대한 목표나 열망도 없이 그저 편안함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마지막 인간을 대량 생산해낼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 무리의 행복이 실제로는 가장 경멸스러운 형태의 행복이며 인류를 더 이상 위대한 것을 창조할 수 없는 불모의 상태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모두 똑같아진다. 다른 생각을 가진 자는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간다. 니체의 이러한 도덕 계보학 분석과 노예 도덕 비판은 그의 철학 중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의 언어는 종종 폭력적이고 과격하며 그의 주장은 쉽게 엘리트주의, 반민주주의, 심지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가 진정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특정 집단이나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과 창조성을 억압하고 삶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병든 가치와 퇴락의 경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위선과 자기기만,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고 있는지를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 가치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대상임을 역설하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인이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악을 넘어서 존재하는 새로운 지평이며 그가 미래의 자유정신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제 그의 철학적 여정은 이 위험하고도 고독한 길을 걸어갈 새로운 인간형, 즉 자유정신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들이 마주할 운명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낡고 병든 가치 체계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니체는 이제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대안적인 인간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들을 자유정신, 좋은 유럽인, 새로운 철학자, 혹은 실험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기존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정신적 독립을 획득하고 용감하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리의 일원으로 안주하거나 전통과 관습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익숙한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로 나서는 탐험가처럼 혹은 평탄한 길을 버리고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처럼 말입니다. 니체가 그리는 자유정신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것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이나 냉소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지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념, 가치 혹은 권위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과 동시에 냉철한 비판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질문하고 의심하며 그 근거와 정당성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부터 기독교의 신성한 교리, 칸트의 도덕 법칙, 민주주의의 정치 원칙, 심지어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선악을 넘어서 위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정신은 무엇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정신, 즉 모든 종류의 신념과 확신에 얽매인 정신을 경멸한다. 신념이란 감옥과 같아서 정신을 가두고 시야를 좁히기 때문이다. 자유정신은 오히려 불확실성과 의심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운다. 이처럼 철저한 회의는 모든 낡은 가치와 편견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자유의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리에 대한 새로운 태도, 즉 관점주의의 수용입니다. 자유정신은 더 이상 하나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통찰을 넘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힘들의 각축장이며 우리의 모든 인식과 긍정은 특정한 관점과 필요에 따른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니체는 철학자들의 편견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철학은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모든 철학은 일종의 안경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안경을 바꿔 써보며 어떤 안경도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자유정신은 이 관점의 다양성을 오히려 즐깁니다. 그들은 하나의 진리에 안주하는 대신 마치 산의 여러 봉우리를 오르내리며 다양한 각도에서 풍경을 조망하듯 여러 관점을 넘나들며 세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해석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확장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설정하며 진리를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객관적인 정확성보다는 삶을 고양시키는 힘과 깊이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기 극복을 향한 끊임없는 의지입니다. 니체에게 자유정신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생성하고 변화하며 자신을 넘어서려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안주하려는 욕망, 무리의 유혹, 동정심과 같은 나약한 감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며 더 높고 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듯 자유정신은 낡은 자아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더 높은 단계로의 변신을 추구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자기 극복의 과정을 혹독한 자기 단련과 자기 실험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선악을 넘어서에서 자기 자신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창조하라 고 외치며 삶 자체를 끊임없는 자기 창조의 과정으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통과 고독을 감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유정신을 빙하와 높은 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차갑고 희박한 공기 속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가장 강한 자만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있다. 그곳은 너무나 춥고 고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넓은 시야와 가장 순수한 자유를 제공한다. 네 번째 특징은 가면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유정신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서가는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이나 진정한 의도를 천박하고 이해력 없는 대중이나 적대적인 세력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해와 박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사상이 왜곡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다양한 가면을 사용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심오한 인간은 가면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모든 심오한 단어 뒤에는 가면이 숨어 있다. 자유정신은 때로는 냉소적인 익살꾼처럼
때로는 신중한 학자처럼, 때로는 무관심한 방관자처럼, 혹은 심지어는 광인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감춥니다. 이 가면은 단순한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깊은 정신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사상을 전략적으로 펼치기 위한 섬세하고도 필연적인 예술입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장술을 사용하듯 자유정신은 가면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세상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조절합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보물을 보여주지 않으며 오직 그 가치를 알아볼 준비가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면 뒤에 진실을 살짝 엿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이러한 자유정신, 즉 독립적이고 용감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야말로 신의 죽음 이후 도래한 허무주의의 위협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악의 낡은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 기쁨과 고통, 창조와 파괴, 성과 악까지도 을 끌어안고 긍정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는 더 넓고 깊은 관점에서 상과 세계를 조망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입법자이자 명령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인류를 현재의 왜소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마침내 인간 자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 즉 위버맨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선악을 넘어서는 바로 이 위버맨쉬가 등장할 수 있는 철학적, 도덕적, 심리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니체의 웅대한 기획의 일부인 셈입니다. 니체가 그리는 자유정신의 모습은 확실히 고독하고 엄격하며 때로는 무자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는 동정심을 기생적인 감정이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더 깊게 만드는 유일한 스승이라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덕이라고 여기는 많은 가치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니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감정 없는 냉혈한이나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값싼 감상주의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삶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영혼의 탄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기사랑이란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채찍질과 자기 극복의 의지를 포함한다고 믿었습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몰 파티. 는 그의 외침 속에는 삶의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럽고 추악한 것까지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려는 비극적이면서도 영웅적인 긍정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대에 니체가 말하는 자유정신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모두 그가 경멸했던 무리 동물 혹은 마지막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깊이는 사라지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부재하며 편안함과 안전만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 속에서 니체의 경고는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가? 아니면 남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가? 당신의 삶은 창조인가? 아니면 반복인가?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그 질문들과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우리를 미지의 바다로 이끄는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그 항해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과 자기 창조의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합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자 논쟁적인 지점인 그의 사회 비판, 그리고 그의 독특한 글쓰기 스타일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이 길고도 깊었던 니체와의 지적 항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니체의 철학은 단지 개인의 내면 탐구나 가치 창조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와 정치 현실에 대한 예리하고 종종 논쟁적인 비판으로 확장됩니다. 특히 선악을 넘어서에서는 19세기 유럽을 휩쓸고 있던 민주주의 확산과 평등주의 사상이 고조에 대한 그의 깊은 우려와 경고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인류의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정신의 평준화이자 퇴락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개성을 말살하고 인류를 활력 없는 무리 동물의 상태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사회 비판은 질서의 등급과 거리의 파토스라는 독특한 개념들을 통해 전개됩니다. 질서의 등급이란 니체가 보기에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능력과 가치의 위계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잠재력이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을 순진한 환상이라고 일축합니다. 대신 그는 소수의 뛰어난 개인, 즉 정신적으로 강하고 창조적이며 스스로를 극복할 의지를 가진 고귀한 인간 유형과 다수의 평범하고 수동적이며 무리의 안전함 속에 안주하려는 무리 인간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차이를 인정하고 고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 사회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며 다수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질서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은 혈통이나 부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더 높은 정신적 차원을 성취하는 내면적인 힘과 깊이를 의미합니다. 거리의 파토스는 이러한 질서의 등급을 인식하고 유지하려는 고귀한 영혼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고귀한 영혼은 자신과 무리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고 그 거리를 통해 자신의 독자성과 탁월함을 유지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창조하고 명령하는 위치에 서고자 합니다. 그들은 무리와 섞여 동화되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거리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준화될 때 위대한 창조와 자기 극복의 동력 또한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고귀함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귀한 영혼의 특징은 자신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는 자신을 무리와 구별하는 저 깊은 간극, 저 거리의 파토스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체는 당대의 민주주의 운동과 평등주의 사상을 약자들이 강자들에 대한 원한 감정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노예 도덕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선언이 사실은 가장 교활한 형태의 거짓말이자 탁월함과 위대함을 향한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개성과 차이가 말살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의 인간을 더 이상 명령할 줄도 복종할 줄도 모르며 오직 서로 눈치만 보는 소심하고 약삭빠른 존재로 묘사하며 이러한 사회가 결국 아무런 위대한 목표도 없이 그저 편안함과 하찮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마지막 인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보라. 나는 너희에게 마지막 인간을 보여주노라. 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정신적 외소화에 대한 절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어떤 정치체제를 이상적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는 특정 정치 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 속에는 소수의 정신적으로 고귀한 귀족들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른바 귀족적 급진주의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귀족이란 앞서 강조했듯이 세습적인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극복을 통해 탁월함에 도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능력을 갖춘 정신적인 엘리트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러한 소수의 철학적 입법자들이 인류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다수는 이들의 리더십 아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원칙이나 여론에 대해 깊은 불신을 보이며 진정한 진보와 창조는 언제나 소수의 예외적인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의 목표는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가장 높은 개체들 속에 있다. 니체의 이러한 사회 정치 사상은 그의 철학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그의 엘리트주의, 반민주주의,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언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며 실제로 그의 사상이 나치즘과 같은 끔찍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악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은 그의 철학이 가진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의 힘의 의지 개념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위버맨슈 개념은 인종차별적인 우월주의로 그리고 그의 귀족주의는 파시즘적인 독재 옹호로 왜곡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의 사회 비판을 접할 때는 반드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 즉 현대사회의 평준화 경향이나 정신적 가치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나 정치적 함의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빛나는 통찰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들이우고 있으며 우리는 그 양면성을 모두 인식하고 그의 사유와 씨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체 철학의 매력이자 동시에 어려움인 그의 독특한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선악을 넘어서 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포함한 니체의 후기 저작들은 전통적인 철학 논문과는 매우 다른 형식과 문체를 보여줍니다. 그는 길고 체계적인 논증 대신 짧고 강렬하며 종종 격언과 같은 아포리즘 형식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책 전체가 마치 반짝이는 사유의 파편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이러한 아포리즘 스타일은 니체의 철학적 방법론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과 인간 정신이 너무나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 안에 담아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고정된 체계 대신 다양한 관점에서 번뜩이는 통찰들을 포착하고 제시하는 단편적인 형식을 통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포리즘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결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의미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글이 쉽고 편안하게 읽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독자들이 자신의 글과 씨름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나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로 써야 한다고 말하며 독자에게 높은 수준의 지적, 정서적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니체의 문체 자체도 그의 사상만큼이나 강렬하고 독창적입니다. 그의 언어는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독자의 정신을 뒤흔드는 무기이자 예술입니다. 그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명료함과 함께 시적이고 은유적인 아름다움, 격정적인 감정의 분출, 날카로운 풍자와 냉소적인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그는 마치 능숙한 음악가처럼 문장의 리듬과 울림을 조절하며 독자의 감각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는 평범한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역설과 반어를 즐겨 사용하며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이나 충격적인 선언으로 독자의 안일한 사고를 깨뜨립니다. 그는 철학이 단지 건조한 개념 노름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살을 가진 삶 전체와 관련되는 뜨거운 문제여야 한다고 믿었고 그의 글쓰기 자체가 바로 이러한 철학적 열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유와 상징들은 그의 사상의 구체적인 형상과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으며 독자들이 그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더욱 깊이 있고 감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의 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니체라는 거대한 정신과 함께 춤추고 싸우고 탐험하는 강렬한 경험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러한 니체 특유의 스타일은 독자에게 상당한 인내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의 아포리즘은 때때로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다의적이어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의 격정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빛의 개성은 논리적인 연결과 일관성을 찾는 독자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불편함이야말로 니체 읽기의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우리 자신의 지적, 도덕적 한계를 넘어서도록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선악을 넘어서 는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가슴 뛰는 산정상으로 혹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깊은 바다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니체의 가장 대담하고도 매혹적인 탐험 보고서입니다. 마침표 선악을 넘어서는 서구 문명이 도덕적, 철학적 토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비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허무주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미래 철학의 도래를 예비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해왔던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믿음의 토대를 무자비한 망치로 두드려 부수며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유정신이 될 것을 격렬하게 촉구합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는 위험하고 불편하며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지만 그의 치열한 사유와 삶에 대한 뜨거운 긍정,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믿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강력한 도전을 선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나약한 동정심이나 값싼 위로 대신 삶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까지도 기꺼이 껴안고 긍정하며 그 속에서 춤출 수 있는 용기, 즉 운명애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발견한 삶을 긍정하는 최고의 공식은 이것이다. 아모르 파티, 필연적인 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 이 비극적이면서도 영웅적인 삶의 긍정이야말로 니체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빛나는 선물일 것입니다. 선악을 넘어서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별을 향해 비상하는 용감하고도 자유로운 여정이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코 완성된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바다를 항해하고 자신만의 산을 오르도록 영원히 자극하는 살아 숨쉬는 질문이자 도전입니다.